안녕하세요, 표원독서 여러분. 오늘은 15번째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5번째 책은 여름의 문이라는 책입니다. 여름의 문이라는 책은 제가 이북으로 읽었고요. 이제 클레마 클럽에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처음에 한 거는 여름의 문이라는 제목에서부터 끌렸고, 그리고 이제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를 본 지 얼마 안 돼서 일본의 어떤 정적인 느낌을 다시 느끼고 싶다 생각을 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첫 문장이 저를 이끌었는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알고 싶을 땐 창문이 몇 개 있는 집에서 자랐는지 묻는 게 제일 효율적이다 라는 문장을 시작합니다. 가난이라는 단어는 첫 문장에 딱 쓴 거는 이제 별로 없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책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제는 책이 굉장히 길고 빽빽한 책이었어요. 글자가 빽빽한 책이었는데 이게 그 목차를 보니까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어요. 1부는 2008년의 여름이고요. 2부는 2016년에서 2019년 여름 기록을 하고 있죠. 3년 동안의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제 그냥 흘러가게 놔둬서 읽다 보면 어디로 흘러가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름의 문이 뭘까? 근데 이 주인공이 야반 도주를 했어요. 너무 가난하고 아버지 무능력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생사가 모르게 어렴풋한 미스테리로 남긴 채로 어머니와 언니와 자신이 야반 도주를 해서 할머니 댁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가난하게 살아요. 계속 가난하게 살고 2008년까지 가난하게 삽니다. 2008년은 20대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18살 때부터 이제 할머니랑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8살 때부터 이제 언니랑 같이 살게 됐는데요. 언니는 이제 호스트 일을 해요. 이렇게 술집에서 일하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그 다음에 그 동생을 위해서 동생이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하게 도와주죠.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했다가 금방 이혼한 채로 조카를 임신한 언니와 3명이 살게 됐다가 이제 주인공은 꿈을 찾아서 상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2008년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미도리코 조카와 언니 마키코가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마키코 언니의 염원 때문인데요. 그게 가슴 확대 수술이었어요. 그래서 가슴 확대 수술에 꽤나 집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도리코가 우울증이 심한 사춘기 소녀로 나오는데요. 그는 좀 필답으로만 대화를 해요. 말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글을 써가는데 종종 미도리코의 글이 나오면서 미도리코의 심리를 알 수 있어요. 미도리코가 집착하는 건 자기의 태어남으로 인해서 엄마가 힘들게 산다는 거였고, 이제 그게 주인공과 되게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처음에는 가난의 되물림이라는 생각을 했다가 이게 나중에 2부를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태어났을까? 이렇게 불평등하게 태어났잖아요. 사람들이 태어난 것 자체가. 그래서 태어난 존재까지 탐구하는 소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부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주인공이 갑자기 아이를 갖고 싶어 해요. 남자랑 살고 싶지 않고 남자와의 관계를 못한다고 생각한 그녀는 자기랑 닮은 어떤 아이를 갖고 싶어 해요. 그냥 아이랑 같이 살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왜 아이를 갖지 않았을까?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칼럼 같은 걸 쓰면서 글을 좀 쓰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요. 20년 만에 학자금 대출을 다 갚은 상황이고, 그렇게 넉넉치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아이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정자 기증을 받을까 해서 그런 걸 알아보다가 정자 기증을 받아서 난 아이들의 세미나,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성인이 된 사람들이 있죠. 그런 모임들을 알게 되고 다큐멘터리도 보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태어난다는 것, 아이를 갖는다는 것, 정자 기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 기증을 받아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라면 비난을 하고 싶으시겠죠? 아니면 그 사람 마음이니까 태어나도 되겠지. 근데 이 나스코 주인공의 입장은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미래가 확실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빠도 없어요. 그런 아이를 낳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악조건이라고 갖고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인터뷰하면서 태어난다는 것, 산다는 것, 사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대화로 나오고 있어요. 제일 어떤 장면이었냐면 나중에 이제 정자 기증을 받으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상한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인터뷰를 하러 다니기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러면서 과거 자기가 단절됐던 기억을 찾아가요. 야반 도주했던 집으로 찾아갑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기억을 단절시켰던 그 공간을 찾아가요. 중간에 어설픈 에피소드들이 나와요. 좀 어처구니가 없죠. 언니의 가슴 확대 수술, 그 다음에 조카가 이야기한 족제비 사건,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오긴 하지만 메인은 그건 것 같아요. 자신이 야반 도주하면서 모든 걸 버리고 할머니 집으로 갈 때 자기는 하나도 가져간 게 없거든요. 단절된 거죠. 근데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거의 무능력했고, 그러니까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없어도 될 것 같은 아버지 밑에서 불행하게 사는 그런 가족보다는 그래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엄마만 있어도 아이한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문도 하나도 없는 옛날 집에 가서 폐가가 돼버린 그 옛날 집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려는 찰나에 아이자와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을 달리게 됩니다. 읽다 보면 요즘 소설은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해주지도 않고 정확하게 설명해주진 않지만 그 글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은 하나로 연결되는 게 가난이라는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가난에서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소설로 바뀐 것 같아요. 가난이 사람을 파괴할 수 있는가? 가난이 사람을 존재 가치를 매길 수 있는가? 라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2부에 읽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매기스 플랜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기도 했는데요. 매기스 플랜의 영화는 제가 우울증이 있을 때 개봉했던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매를 했는데 우울증 걸렸을 때는 사고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다른 날짜로 예매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게 예매 시간을 잘못 알아서 영화를 놓쳤습니다. 좀 어이없죠. 그래서 이 영화를 안 보려고 하다가 그 제 우울증과 직면하고 싶어서 봤었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매기스 플랜이라는 거는 레베카 밀러 감독이 감독을 했고요. 그레타 거윅, 에단 호크, 줄리엔 무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레타 거윅이 맥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맥이는 시인 어머니한테 시와 집을 물려받고 삽니다. 그래서 시와 집을 물려받고 영원히 어떤 딸로서의 정체성으로 살게 되죠. 그러다 문득 자신을 닮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해요. 혼자 아이를 낳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친구를 보면 결혼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온전히 아이를 낳고 싶어서 정자기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정자기증에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짝 아는 친구가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피클맨 있죠. 피클로 세상을 정복하겠다 하는 친구가 있어요. 수학 천재긴 하지만 엉뚱한 매력이 있죠. 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직접 주겠다. 내 정자를 기증하겠다. 그래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이제 자기 몸에 삽입을 해서 아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는 도중에 사랑에 빠져요. 에다노크와 사랑에 빠지는데 사랑에 빠지고 나니 결혼에 대한 생각이 완전 바뀝니다. 결혼하고 싶어져 이제. 그리고 에다노크와 아이를 갖게 됐다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은 유부남이고 전처와의 관계가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고 애들도 2명이나 있어. 그런데 자기가 애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급하게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이 남자가 별론 거예요. 아, 전처가 왜 버렸는지 알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전처와의 그 유대감이 있는 남편을 전처한테 보내버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메기스 플랜인가 봐요. 그래서 보내버려요. 쿨하게. 그리고 온전히 그 아이와 사는데 그 아이가 아무래도 에다노크의 아이가 아닌 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기반기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이런 자기만의 진실한 삶을 대하는 사람들 되게 좋거든요. 뭐가 진실해? 그 아이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매기는 자기 감정에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죠. 아이를 위해서 아이 때문에 아이를 내 인생의 전부라고 바치기 전에 내 인생을 먼저 뿌리잡고 그리고 그 위에 아이를 가지고 싶은 거죠. 메슬로우 욕구처럼. 그런데 불안정한 가족, 그다음 매일 싸우는 가족, 그다음 불화가 있는 가족보단 훨씬 안전성이 전 든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름의 문에서는 그런 게 나와요. 그 AID로 애를 낳은 애가 태어난 주인공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한 친구는 자기가 태어난 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친구는 자기가 태어난 거는 부모의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존재 자체를 좀 부정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태어나든지 이 세상은 태어남과 동시에 불공평한 건가? 태어나는 태동을 하는 순간 불공평한 건가에까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게 본능이기도 한데 본능에서 꼭 결혼의 존재, 결혼의 여부와 관계하게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렇게 아이를 낳아서도 부모들도 좀 부모답지 못한 부모들도 많잖아요. 아이를 정말 원해서 낳는 게 아닌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계획대로 한다고 되진 않겠지만 이걸 우리가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아빠가 없이 태어나면 아이가 행복하겠어? 라고 그냥 뭐 직관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가 태어나는 건 그냥 엄마 아빠 존재를 넘어선 것 같아요. 한 인간의 태어남에 있어서. 그래서 그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사실 어떻게 키우느냐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없이 어떻게 애를 키워?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저는 돈으로서 애를 다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막상 제가 애가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이한테 제일 중요한 건 아이의 존재를 믿어주는 부모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흘러갈 줄 몰랐지만 좀 생각이 많이 복잡해지게 만드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15번째 책으로 하고 저는 다음에 16번째 책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온 독서 하세요.